저희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작은 입을 열어 소리를 내는 것이다. 소리에서 오는 감정을 그것 그대로 느껴보았으면 한다. 호흡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지, 가슴 안에 새떼가 퍼덕이는 듯한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루 중 낭독하는 시간만큼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나와 책과 시간만 허락한다면 낭독을 통해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습하자 낭독 성우 송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은 11시예요. 예, 오전 시간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낭독 1년이라는 시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낭독 인연을 맺은 1년 동안 기초반부터 심화 1반, 심화 2, 그리고 전문가 반까지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수료 낭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가 투카르츠크의 태고의 시간들이라는 작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오신 선생님까지 착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좀 판이 크게 벌어진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보니까 영상팀까지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난항 역사상 이런 날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 이채령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기획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채령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낭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낭독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박정현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쓰셔도 돼요. 반갑습니다. 네. 한번 조금만 마이크 더 써보실래요? 잘 나오는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외투를 벗으니까요,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네. 양옆에 이렇게, 부담스럽네요. 비교될까봐. 네. 감이 어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낭독이라는 게 아직도 대중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진부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는 낭독이 좋아서 너무 열심히 하고 즐기고 있는데 주변 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야, 그거 좀 촌스럽고 지금 좀 진부하지 않냐? 근데 진부하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부하다는 거를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정통이고 클래식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책이라는 거, 또 나의 목소리라는 이 도구를 활용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불멸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도 좀 사라지는 것보단 어때요? 사라지지 않는 거에 좀 목숨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 낭독가들은 책과 정말 나의 목소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낭독 1년 이렇게 거쳐왔어요. 박정현 선생님. 어떠셨어요? 낭독 1년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제가 경험하고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낭독을 제 꿈을 찾아가는 항해를 위한 동반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항해의 일지네요. 네. 그 항해의 일지 속에 좀 경험, 변화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제가 굉장히 저 자신만의 생활을 하지 않았고 좀 아이들이나 아니면 남편 이렇게 주부로 살다 보니까 제 자신은 없었고 다른 식구들에 의해서 저를 불리게 됐고 저 자신이 정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고 났더니 잘못한 건 엄마 탓이고 네. 잘한 건 자기 탓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나 뭐 했지? 나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나는 뭐 했지? 남은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만났던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매일 밥하고 뭐 아이들 챙기고 하는 걸로 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헛살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초등학교 때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 읽을 사람 하면 막 손 들고 싶은데, 나 시켜주지. 이렇게 말은 못 하겠고. 이랬었는데,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시킬까봐 겁내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 이런 거가 나한테 좀 맞는 건가?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낭독하는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1년 목표가 끝까지 가자였어요. 중간에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끝까지 가자. 근데 그거를 완수해서 너무 기뻐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은 없었어요? 무슨 일은 없었는데 제가 좀 팔랑귀다 보니까 네. 자꾸 막 다른 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또 나 저거 약간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관심이 또 글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목표를 1년 잡았기 때문에 그래 중심이야 이렇게 하고 제가 닻을 여기다가 딱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흔들리는 사람인데 낭독으로 인해서 정말 닻을 중심에 놓고 흔들리지 않게 됐고 그리고 낭독이라는 거를 나침판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 있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꾸준히 가다 보니까 그 목적지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근데 제가 이때까지는 뭐가 좋으면 갔다가 또 이게 아닌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막 이러면서 또 다른 쪽에 또 기웃기웃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가 비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시스템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이 낭독이라는 것은 정말 남과 비교하는 영역이 아닌 정말 자신만의 고유의 영역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는 있겠죠. 어제의 나의 소리와 오늘의 나의 소리와 내일에 있어질 나의 소리. 그래서 최고의 소리는 현존의 소리거든요.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 그 소리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작업들을 어쨌든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셨는데요. 오늘 관객분들과 나눌 저희 책은 바로 태고의 시간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책에 대한 정보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정현 선생님께서 오프닝에 이 작가와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겁니다. 네. 네, 올가 토카르추크의 태고의 시간들이란 책입니다. 올가 토카르추크는 1962년에 폴란드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가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17세 젊은 나이에 짧은 산문으로 문단에 데뷔를 하십니다.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칼융의 심리학과 불교 철학 이런 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문화 인류학과 철학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분의 필체를 보면은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섬세한 시각을 갖고 계세요. 이분은 운이 좋은 건지 실력이 있으신 건지 물론 실력이 있으시죠. 상복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폴란드 이제 국내의 유수한 상은 다 물론이고요. 세계 3대 문학상이 노벨 문학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3개인데 그 중에서 노벨 문학상이랑 맨부커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로서 폴란드 내에서는 이미 그냥 국내 작가로 너무 유명하시고 국민 작가이셨고 이제는 그냥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작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경계와 단절을 허무는 글쓰기 그리고 타자를 향한 공감과 연민이 바로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분에 대한 정보도 있을 텐데 우선은 이 낭독이라는 것은 활자를 표면적인 언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활자를 만나는 행위잖아요. 그랬을 때 박정현 선생님이 이 작가의 화법을 만나고 이 서사를 만났을 때 이 작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단상은 어땠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 책이 그 노벨 문학상을 탄 이 토카르추크 분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 타려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좀 처음에 접근할 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미 있었어요. 어렵겠다. 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84개의 짧은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읽으면서는 어렵다.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쌓이면서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데 읽으면서 빠져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그 책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장벽은 조금 허물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민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이렇게 보시는 시선이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왔어요. 디테일하게 책 네. 안으로 안내를 해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 책의 줄거리, 책의 내용, 조금 네. 오늘 서사, 네,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이제 낭독할 태고의 시간들은 특이하게도 어떤 시간이라는 제목의 84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84조각의 패치워크로 이루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큰 퀼트 이불, 아름다운 퀼트 이불이 되듯이 그렇게 작은 에피소드들이 이루어져서 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태고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원천, 시작을 의미하는 에덴 동산이 떠오르는 그 태고가 맞고요. 아마도 작가는 모든 시작인 태고적이나 지금이나 시대를 넘어서서 인간의 행동과 심리의 원형이며 인간의 운명에 관한 보편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신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고 마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미하우와 게노베파 부부, 그리고 딸 미시아, 아들 이지도르, 손녀 아델카까지 한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신화, 사랑, 종교, 전쟁, 자연, 사물 이런 것들이 다 엮어져서 이 한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태고의 시간들, 도대체 태고란 곳은 어떤 곳인지 박정현 선생님의 낭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이제 태고 마을을 소개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하고 강렬한 이미지의 예언자인 크워스카의 시간 두 가지입니다. 반짝이는 별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별자리를 이루듯이 지금 이 낭독의 시간이 제게는 반짝이는 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가슴 한켠에도 이런 아름다운 반짝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고의 시간. 태고는 우주의 중심에 놓인 작은 마을이다. 남에서 북까지 태고를 빠른 걸음으로 가로지르면 대략 1시간쯤 걸린다. 동에서 서까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느린 걸음으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사색에 잠긴 채 태고를 한 바퀴 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하루가 걸릴 것이다. 태고의 북쪽 경계선은 타슈프에서 키엘체로 향하는 도로와 만난다. 도로는 혼잡하고 위험하다. 여행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 경계는 대천사 라파엘이 지키고 있다. 태고의 남쪽 경계는 진흙투성이의 중앙광장 주변으로 성당과 양로원, 나지막한 다세대 주택 건물들이 들어선 소도시 예슈코틀레가 차지하고 있다. 마을은 위태롭다. 소유하고 싶고 소유되고 싶은 욕망이 들끓어 오르기 때문이다. 마을과 태고의 경계를 지키는 건 대천사 가브리엘이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예슈코틀레에서 키엘체로 향하는 길을 사이에 두고 고시치니에츠 마을과 태고가 마주하고 있다. 신은 태고의 중심에 언덕을 쌓아 올렸는데 매년 여름이면 왕풍뎅이 무리가 이 언덕으로 몰려든다. 그래서 왕풍뎅이 언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창조는 신의 일이고
이름을 붙이는 건 인간의 일이니까. 방앗간 기슭에서 백강에 합류하는 흑강은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흑강은 깊고 어둡다. 강은 숲을 따라 흐르고 숲은 강의 울창한 얼굴을 비춘다. 마른 잎사귀들이 흑강을 유영하며 떠내려오고 조심성 없는 벌레들이 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친다. 흑강의 물결이 나무 뿌리를 핥히고 숲을 침식한다. 검은 수면에 소용돌이가 일기도 하는데 흑강이 화를 내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백강은 얕고 생기발랄하다. 모래에 넓은 수로를 만들며 흘러가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투명하고 깨끗하며 모랫바닥까지 태양이 관통한다. 마치 반짝이는 거대한 도마뱀 같다. 강물은 미루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빠르게 흐르며 장난을 친다. 하지만 이 장난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어느 해는 오리나무 덤불들로 작은 섬을 만들어 놓더니 그 후 10여 년 동안은 나무들을 피해서 흐르기도 했다. 백강은 잡목림과 풀밭, 목초지를 통과해 흐르며 모랫빛과 금빛으로 반짝인다. 방앗간 기슭에 이르러 두 강은 비로소 하나가 된다. 얼마간은 서로 염원에 맞지 않던 딱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줍으면서도 소극적인 모양새로 나란히 흐르다가 어느 순간 하나가 되어 뒤엉킨다. 방앗간 부근에서 하나로 섞인 강은 이제 백강도 흑강도 아니다. 또 다른 강력한 강으로 재탄생하여 빵을 만들기 위해 곡물을 빻는 물레방아를 거뜬히 돌린다. 태고는 두 개의 강, 그리고 이 두 강의 뒤엉킨 욕망이 만들어낸 세 번째 강의 강변에 자리하고 있다. 방앗간 기슭에서 흑강과 백강이 합쳐진 이 세 번째 강은 강이라고 불린다. 강은 고요하고 충만하게 흘러간다. 여기까지가 태고의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제가 들려드릴 에피소드는 크워스카의 시간입니다.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미래를 보는 예언자가 된 건지 우리 입장에서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접신을 하고 이제 무당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크워스카가 인생을 어떻게 배워나가는지 들려드릴게요. 크워스카의 시간. 크워스카는 7월 혹은 8월쯤에 태고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 소녀를 크워스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소녀가 들판에서 수확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다가 불에 구워 먹곤 했기 때문이었다. 소녀는 가을이 되자 감자를 훔쳤고 11월에 밭이 텅 비고 나서 술집에 눌러 앉았다. 누군가 가끔 소녀에게 보드카를 사주었고 돼지비계를 바른 빵 한 조각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짜로 뭔가를 베푸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고 특히나 술집에선 더욱 그랬다. 그리하여 크워스카는 몸을 팔기 시작했다. 보드카로 가볍게 취기가 오르고 몸이 달궈지면 남자들과 밖으로 나가서 소시지 몇 개에 그들과 관계를 맺곤 했다. 크워스카는 근방에서 유일하게 젊고 꽤 손쉬운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개떼처럼 주위를 맴돌았다. 크워스카는 몸집이 크고 가슴이 풍만했다. 밝은색 머리카락에 햇빛에도 끄떡없는 하얀 피부를 지녔다. 늘 당돌하게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고
심지어는 교구 신부와 마주칠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록빛 눈동자에 한쪽 눈은 약간 옆으로 치켜 올라가 있었다. 풀숲에서 크워스카를 취한 남자들은 항상 그 뒤에 거북함을 느꼈다. 그들은 바지 앞섭을 여미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숨이 턱턱 막히는 술집으로 돌아갔다. 크워스카는 절대 아래에 누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왜 내가 당신 밑에 누워야 하죠? 나는 당신과 동등한데. 그녀는 나무 혹은 술집의 나무벽에 기대는 걸 즐겼고, 그럴 때면 치마를 등까지 걷어 올리곤 했다. 그녀의 엉덩이는 어둠 속에서 달처럼 빛났다. 이것이 바로 크워스카가 배운 세상이었다. 배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밖에서 배우는 것과 안에서 배우는 것. 흔히 사람들은 전자를 최선, 나아가 유일한 방법으로 여긴다. 그렇기에 장거리 여행 혹은 보고 읽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대학 교육이나 수업을 통해서 배움을 얻는다. 존재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뭔가를 습득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이기에 배워야만 한다. 그렇기에 꿀벌처럼 부지런히 지식을 모아서 그것을 자신에게 덧붙여 나가고, 그렇게 지식이 쌓이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가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면에 도사린 어리석음, 다시 말해 학습을 필요로 하는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크워스카는 외부의 것을 내면으로 동화시키면서 세상을 배웠다. 쌓이기만 하는 지식은 인간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거나 단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저 겉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며 배우는 사람은 끝없는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이 존재 속으로 고스란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크워스카는 태고와 그 인근에 사는 냄새나고 더러운 사내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그들이 되어갔다. 그들과 똑같이 취했고, 그들처럼 전쟁을 두려워했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흥분했다. 술집 뒤편 덤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흡수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부인과 아이들, 왕풍뎅이 언덕 근처에 있는 습하고 퀴퀴한 그들의 오두막까지 송두리째 제 것으로 만들었다. 달리 보면 그녀는 태고 전체를, 이곳에 깃든 모든 고통과 희망을 제 것으로 소화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워스카의 대학교였고, 부풀어 오르는 배는 졸업장이었다. 크워스카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낳을 딸이 다 되었고요. 동네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과 차가운 멸시를 받으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 아무도 없는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신과 무더위로 인해 퉁퉁 부은 크워스카의 두 발은 바닥에 깔린 딱딱한 솔방울을 느끼지 못했다. 강가에서 첫 번째 산통이 왔다. 주체할 수 없는 낯선 고통이었다. 그녀는 점점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난 죽었어. 이제 죽었다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크워스카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흙강의 중간쯤에서 멈춰선 그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차가운 강물이 다리와 하복부를 씻겼다.
그녀는 물속에 몸을 담근 채 멀리 양치식물 속으로 몸을 숨기는 토끼를 보았다. 토끼가 부러웠다. 나무 뿌리 사이를 유영하는 물고기도 보았다. 물고기가 부러웠다. 바위 밑으로 슬쩍 기어 들어가는 도마뱀도 보았다. 도마뱀도 부러웠다. 또 한 번 산통을 느꼈다. 이번엔 더욱 강렬했고 더욱 무서웠다. 죽는구나. 이렇게 죽나 보다. 애는 나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그녀는 강변에 있는 양치식물 속에 몸을 뉘고 싶었다. 냉기와 어둠이 필요했다. 하지만 온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세 번째 산통이 찾아왔고 크워스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크워스카는 혼자서 괴로운 산고를 겪었고요. 이제 마지막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또다시 고통이 찾아왔다. 크워스카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허물어진 집 벽이 흔들리고 새들도 동요했다. 들판에서 썰애질하며 건초를 긁어모으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성호를 그었다. 크워스카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비명을 삼켰다. 이제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향해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배가 움쩍거릴 정도로 강력했다. 두 다리 사이에서 뭔가 새롭고 낯선 것이 느껴졌다. 양팔을 짚어 몸을 들어 올려서 아이의 얼굴을 봤다. 아이의 눈이 고통스럽게 꼭 감겨 있었다. 한 번 더 힘을 주자 마침내 아이가 나왔다. 크워스카는 해산의 고통에 몸을 떨면서도 아이를 안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은 눈에 보이는 광경에 닿지 못했다. 그래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둠 속 어딘가로 깊이 빠져들었다. 크워스카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옆에 있는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쪼그라든 채 죽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가슴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가슴은 아이보다 컸고 고통스럽게도 살아있었다. 파리들이 그 위에서 맴돌았다. 이렇게 해서 크워스카는